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며 저를 집으로 부르셨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 생일 파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던진 한마디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날은 유난히 흐린 오후였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제 마음까지 괜히 싱숭생숭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하고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좀 사려던 참이었는데 가방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 여사님,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죠. 평소 어머님의 전화는 유쾌한 소식인 경우가 드물었기에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아주 급한 일이니까 빨리 와. 알았지? 꼬물대지 말고.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온갖 나쁜 상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신 건 아닐까? 아버님이 어디서 넘어지시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혹시 시누이 민지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도 모르게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마당 안에서부터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단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지와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에 밝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입을 열기도 전에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국자를 든 채 땀에 젖은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잘 왔다. 오늘 민지 생일이잖니. 친구들이 곧 다 올 텐데 집이 엉망이라 너 불렀다.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나 좀 거들어라. 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급한 일이라는 게 고작 시누이의 생일 파티 준비였다니.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정리되지 않은 채 케이크는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파티 준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에 남겨두고 온 일이며 오늘 저녁 친정어머니를 뵈러 가려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이유로 그 다급한 전화를 받고 공포에 떨며 집까지 달려왔다니. 모든 게 핑계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민지 생일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전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일도 다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언성을 높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가족 일에 그렇게 계산적이어서 되겠니? 1년에 한 번뿐인 아가씨 생일인데 며느리가 좀 거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맏며느리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어머님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습니다. 제가 힘든 게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무시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조종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겁니다. 저는 묵묵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탁보를 깔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동안에도 민지는 여전히 깔깔거리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심지어 민지는 자기가 공주라도 되는 양 소리쳤습니다. 언니, 빨리 좀 해요. 친구들 다 왔단 말이에요. 민지 친구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무관심,
심지어 경멸감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파출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수치심과 서러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가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와이셔츠도 갈아입지 못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분주하게 일하고 민지가 편히 노는 모습을 본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민지야, 내 생일인데 왜 형수님 혼자 일하게 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좀 도와야지. 민지가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는 맨날 형님 편만 들더라. 내 생일인데 좀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냐? 하나뿐인 동생 생일인데 하녀처럼 일이라도 시키라는 거냐? 형수가 좀 수고하면 되지. 넌 갈수록 뭐가 중한지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민준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함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괜찮다는 듯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더는 이렇게 참고만 살 수는 없다고. 분노와 서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돕는 건 당연하지만 전 이 집의 파출부가 아닙니다. 아가씨 생일이 어머니께서 저를 속여서 불러드릴 만큼 급한 일이라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저도 사람들 앞에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 그리고 친구들까지 집안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그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몰랐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죠. 그리고 민준 씨, 남편의 눈은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며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요. 제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엌 구석에서 들리는 냉장고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방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이글거렸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국자를 쥔 손은 마치 딱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렸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서연아? 어머님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내뱉는 바람에 날카롭게 갈라졌고 그 기세에 민지, 친구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전 제 삶이 있고 제 일과 친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급한 일이란 말씀에 걱정하며 달려왔는데 고작 파티 준비라니요.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누가 언니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오늘 내 생일인데 형님이 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 동생인데 언니가 일하는 게 뭐 어때서요? 민지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슬픈 눈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도 이제 다 컸잖니. 생일이라고 언제까지 남이 다 챙겨주길 바랄 수는 없어. 언니가 힘든 게 아까워서가 아니야. 네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민지 친구들은 저희를 구경거리 삼아 수군거리며 킥킥대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은혜도 몰라.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깟 일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내가 널 속였다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부른 거지. 책임을 다하라고 부른 걸 가지고 어디서 대들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때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형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민지가 스스로 준비했어야죠. 저와 서연 씨도 각자 일이 있는데 이렇게 형수만 부르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남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휙 돌아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도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이 집에서 나만 외톨이가 되는구나. 여태 조용히 계시던 아버님이 그제야 헛기침을 하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소. 각자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언제까지 며느리한테만 기댈 거요? 민지도 다 컸는데 왜 자꾸 의지하려고만 해? 아버님의 말씀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쏘아보더니 휙 돌아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말해봤자 뭐해요. 어디 이 며느리 본색이 어떤지 다들 똑똑히 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의 빤히 쳐다보는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제사를 찔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용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다들 보시는 앞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무시당하러 공짜로 일해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겠지만 저에겐 제 인격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근처에 앉아있던 민지 친구 몇몇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이 집은 원래 우리 엄마가 다 결정해. 며느리 주제에 언니가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 말은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공감을 구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형수님은 내 아내고 이 집의 가족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그 손 못 놔? 아내가 뭐가 대수라고. 이 엄마랑 내 동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냐? 저 여자 데려오고 나서부터 네가 변했어. 그렇지. 천둥 같은 고함에 온 집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는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저들이 저를 약하고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몇 년 동안 집안일에 불평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제 머리 위에 떠넘기시고 당연한 의무라고만 하시면 저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반항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이 저 또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조용한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민지의 한 친구에게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수님 말씀 정말 멋지네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 큰 아가씨가 자기 생일은 자기가 챙겨야죠. 어떻게 형수님한테 다 시켜요? 형수님도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셨을 텐데. 민지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그 친구를 쏘아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부인이 끼어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끼어들어. 우리 집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몇몇 사람들도 조용히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지를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더 바르게 가르치셔야죠. 이렇게 계속 감싸기만 하시면 나중에 민지는 의지할 줄만 알지 나눌 줄도 책임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가요? 제 질문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에 날카롭게 밝혔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여전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한번 잘하는구나. 하지만 이 집은 원래부터 이랬어. 변한 적 없어. 누굴 가르치려 들려거든 딴 데 가서 해. 난 필요 없으니까.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고 많은 시선 앞에서 당당히 허리를 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비쳤죠.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닥칠지라도 저는 이것이 이 집안의 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을 각오했습니다. 더 많은 논쟁과 눈물, 심지어 거센 폭풍까지도요. 하지만 한 번 불을 지폈으니 다시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마치 졸아붙고 있는 찌개처럼 걸쭉하고 무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가시게 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민지 친구들과 이제 막 도착한 친척들의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아픔이 파도처럼 일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척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정말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건가요? 라는 제 질문에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신지라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어머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분풀이라도 하듯 그릇을 쨍그랑거리며 정리했습니다. 민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흔들려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듯이요.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자 오빠,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는 늘 중간에서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썼죠. 오늘 그가 제 편을 들어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싸움이었을지 알기에 저는 감동과 함께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며 집안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음식들이 상위로 옮겨지고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활기차 보였지만 제 마음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으며 해맑게 웃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의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그리고 몇몇 친척 어른들도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환하게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올해 이렇게 커서 친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우리 맏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아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따끔거렸죠. 애초에 제가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그저 어머님의 강요에 마지못해 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저를 내세워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으시다니. 먼 친척벌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능글맞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맏며느리가 참 야무지네. 민지는 이런 형님 둬서 좋겠다. 많이 힘들었지?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가족들이 즐거우면 저도 좋은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서연이가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다만 생각이 좀 많아서 그렇지. 며느리란 모름지기 참고 시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착한 며느리죠.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전에 이를 빗대어 부드러운 말로 저를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내막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제가 침묵하자 정말 제가 시어머니 말처럼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촛불을 끌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케이크 주위로 모였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빈 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시누이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혹시 저 형님이 이 집에서 사라져서 마음껏 어리광 부리게 해달라고 빈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른 후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불러 나지막하지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 좀 나눠서 사람들한테 갖다 드려라. 그리고 민지 몫은 제일 예쁘게 잘라야 한다. 좋은 날에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이 제 마음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민지의 눈빛에는 언니는 그냥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나서려고 해. 라는 듯한 도전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시집가기 전 어머니는 늘 제게 시집가면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짓밟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죠. 언제 물러서야 하고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더 이상 이렇게 참고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자 집 안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어지러운 테이블, 남은 음식들, 희미하게 남은 촛농 냄새. 제가 일어나 뒷정리를 하려 하자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해.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저는 남편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익숙해. 하지만 민준 씨, 나 너무 힘들어.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걱정 마.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메마른 사막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툼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제게는 동지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다 저희가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새파란 며느리가 벌써부터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네. 어디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두고 보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압당하며 살지 않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집안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말겠다고. 그리고 오늘 밤은 수많은 생각으로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민준 씨를 보며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한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더라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뒷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파티의 웃음소리는 잦아든 지 오래였지만 비아냥거리던 말들과 빤히 쳐다보던 시선들의 잔상은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서 저를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서럽게 해서 미안해.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민지가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몇 년의 시집살이 동안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그 약속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계속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참고만 살면 언젠가 우리는 이 집에서 우리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그곳에 엄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이셨죠. 서연아, 어제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손님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못 들었니? 며느리라는 게 시댁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어디서 감히 대들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어머니 체면 깎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란 말씀에 정말 큰일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파티 준비였잖아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더는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국자를 식탁에 콱 내려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무시. 이 집이 너한테 뭘 안 해줬다고 무시를 운운해.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집 밥 먹고 살면 집안일 거드는 건 당연한 거야. 어디서 공평함이니 뭐니 따지고 들어?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친정이 있고 제 일이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이제 더는 조용히 억압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제가 다음 날 아침부터 이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때 민지가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오더니 대화를 엿듣고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언니 또 도덕강의 시작했네. 자기가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 엄마 없었으면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민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계속 엄마한테만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아무도 널 위해 길을 닦아주지 않을 거야. 이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민지는 화가 나서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마침 베란다에서 들어오신 아버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들 해라. 다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집안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 셈이냐. 그리고 덧붙이셨죠. 서연이 말이 맞다. 딸 자식도 이제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지. 언제까지 내 엄마한테 다 맡길 거냐. 아버님의 말씀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침묵했지만 그 마음속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빛에서 조용한 동의를 읽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기댈 곳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네가 너무 참기만 하면 사람들은 널 얕잡아 본다. 내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뱉는 모든 말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이치에 맞아야 다른 사람들도 널 존중하는 법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확실한 행동이 필요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친척들이 저녁에 들릴 거라며
시장에 가서 장을 좀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허둥지둥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랑 민지가 다녀오세요. 민지도 이제 집안일 좀 배워야죠. 언제까지 저한테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시장도 안 가면 그게 무슨 며느리야. 남들이 들으면 우리 집안 욕하겠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웃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할 때야.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고 속으로는 원망만 가득하면 남들도 다 알아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지만 결국 민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홀로 앉아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감히 거절했고 노리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겨주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어머니와 민지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지친 얼굴로 잔뜩 부르퉁해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무력감과 함께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은 며느리에 대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아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서연 씨, 당신이 변한 게 보여. 당신이 옳다고 믿어.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일어설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짓누를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더 큰 파도가 몰아쳐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웃음소리가 끊긴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는 안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무언가 심각하게 속삭였습니다. 분명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완전히 이기기엔 아직 힘이 부족했습니다. 민준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 씨,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다 털어놓아서 내가 다 후련하네. 하지만 어머니가 이대로 가만히 계시진 않을 거야. 어머니 성격에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지 못하면 못 견디시거든. 당신이 이렇게 반항했으니 분명 더 심하게 나오실 거야. 저는 손을 닫고 남편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침묵하면 전 평생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 거예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 수는 없어요. 민준 씨.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내 곁에 있어줘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보기 드물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어머니가 큰일을 벌이실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믿음과 불안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폭풍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호출했습니다. 거실은 유난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가운데에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히 해두겠다. 네가 그동안 여러 번 내 속을 썩였지만 나는 네가 갓 시집와서 아직 이 집안의 법도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요즘 넌 대놓고 나한테 반항하고 친척들 앞에서 집안 망신까지 시켰어.
내가 묻겠다. 넌 날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 거냐? 그 질문은 마치 판결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이 집을 제 집이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명령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저는 서로 존중하는 가족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명령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민지가 즉시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말 돌리지 마. 언니는 그냥 이 집에 굴러들어온 돌이야. 큰 소리칠 자격 없어. 그렇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나는 누구한테 얹혀 살러 온 게 아니야. 민준 씨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내쫓겠다는 건데 내 오빠 생각은 해봤니? 우리 부부 사이의 의리는 생각해봤어?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민지야, 너 그만해.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네가 끼어들 자격 없어. 그 말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네가 감히 엄마와 동생 앞에서 그렇게 말해. 누가 널 낳고 길렀는지 잊었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내는 하녀도 아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도 아닙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의 차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났구나. 내 아들이 이제 아내 때문에 이 어미한테 대들어? 이 집안 정말 쑥대밭이 되겠구나. 제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가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제 편에 서준 것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돌아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집안을 뒤흔들고 싶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오늘부터 이 집안일은 내가 다시 분배하겠다. 어디서 빠져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며느리 노릇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이것이 도전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한테만 일을 몰아주시고 민지나 다른 식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그땐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분위기는 폭발했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대꾸를 해요? 살다 언니처럼 뻔뻔한 사람은 처음 보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똑똑히 기억해. 나는 네가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할게. 이제부터 각자 일은 각자 하는 거야. 공평하면 내가 하고 불공평하면 난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온 세상에 다 알려줄 테니까. 제 말에 온 가족이,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면으로 선전포고할 줄은 몰랐던 거죠.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의 눈이 빛났고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새로운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불공평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숨막히는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태 침묵하던 아버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이 집안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여보, 당신도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서연이 혼자한테 모든 짐을 지게 해. 자식들 다 컸으니 각자 책임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지는 화가 나서 욕설을 중얼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아버님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 목소리를 냈고 제 편에 서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소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아침에 팽팽한 대치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마저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어머님의 침묵은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저는 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침묵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요. 어머님은 특히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을 때는 결코 지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경계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마음을 굳게 먹고 예전처럼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민지는 여전히 저를 볼 때마다 입을 삐죽이며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엄마를 화병나게 만들고 이 집을 아주 우습게 보내.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한번 쳐다본 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제 무관심한 태도에 민지는 더 화를 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민지와 말싸움을 해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지 않았지만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좀 와봐라. 제가 나가보니 어머님은 낯선 아주머니 한 분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긴 내 외가 쪽 화영고모다. 오늘부터 자주 와서 집안일 좀 도와주실 거야.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말이다.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속의 숨은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안이라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외부인을 끌어들여 저와 비교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릴 구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 혼자서도 충분히 제 몫은 할 수 있어요. 고모님이 도와주시면 저도 일이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제 예상외로 담담한 반응에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을 알았지만 그렇게 쉽게 당해주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제게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에게는 민지와 함께 시장을 보게 하고 제게는 마당 청소, 창고 정리, 무거운 물건 나르기 같은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 씨가 저를 도우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둬요. 어머니가 어디까지 하시나 보고 싶어요. 제가 쭈그려 앉아 창고를 정리할 때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란 크고 작은 집안일을 다 꿰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지. 어디 앉아서 공평, 불공평이나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고개를 들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는 책임감을 가져야죠. 저는 힘든 일 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공평하기만 하다면요. 제가 이렇게 일하면 민지도 배워야 마땅하죠. 그게 옳은 거고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으셨지만 이내 지지 않으려는 듯 등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먼지투성이 창고에 홀로 남겨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가 일을 막 마쳤을 때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묻은 얼룩을 보며 안타까워했죠. 서연 씨,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나 고생하는 건 익숙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더는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 제가 물러서면 전 영원히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민준 씨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믿어 어머니께서도 곧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바람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서 계셨습니다. 빈정거리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오늘 이 이불들 전부 네가 빨아라. 네가 어디 공평 타령을 또 하나 보자. 저는 산더미 같은 이불을 보며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빨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공평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이불 빨래를 하면 내일은 민지도 도와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베란다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 끌어들이지 마. 집안일은 원래 형님이 다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하라고 했어. 어디서 책임감 타령이야.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친구들이나 사회에 나가서 물어봐. 받기만 하고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넌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네가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널 이렇게 감싸주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민지는 순간 할 말을 잃더니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팔은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숨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시험하고 짓누르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제 침묵과 인내가 오히려 어머님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맞설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서라도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할 일을 하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물러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반항한 것은 어머님의 자존심에 밝힌 가시와도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라. 할 일이 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제사상이 낯설게 차려져 있었고 향과 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과일과 함께 돈이 든 봉투 몇 개도 놓여 있었죠. 제가 의아해서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먼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기제사를 지낼 거다. 내 아버님하고도 얘기 다 끝냈다.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손님 맞이까지 전부 내가 맡아서 해라. 맏며느리인 너한테 온 집안이 주목하고 있을 거다. 제대로 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바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온 친척들 앞에서 치르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 하시는 거겠죠. 반대로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더라도 저는 지쳐 쓰러질 테고 원망만 쌓일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으니 누가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큰 제사를 저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전부 다 해라. 네가 맨날 공평, 증명 운운했으니 이게 바로 기회다. 맏며느리는 큰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네가 능력이 있으면 해낼 것이고 없으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게 되겠지. 옆에 앉아있던 민지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형님, 맨날 잘난 척 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증명해봐요. 온 친척들이 다 쳐다볼 텐데. 저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무시당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와 민지가 한 말 전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태 조용히 계시던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며느리 혼자한테 다 맡겨. 온 가족이 함께 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 난 이 며느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마루에 앉아 마당에 쏟아지는 달빛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흐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지난 시집살이를 생각하고 친정어머니와 참돼 짓밟히지는 말라던 그분의 당부를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제게는 전환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겨내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저는 완전히 묻히게 될 겁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궁지에 몰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전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저는 남편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만 정말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사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사야 할 물건 목록을 꼼꼼히 적고 해야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술과 과일을, 아버님께는 제사상과 의자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민지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나 끌어들이지 마. 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넌 그냥 앉아 있어. 하지만 손님들이 누가 일하고 누가 노는지 다 볼 거라는 건 기억해둬.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삿날 친척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도록 쉴 새 없이 뛰어다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맏며느리가 참 야무지다며 일처리가 완벽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지만 어머님은 애써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가 앉았을 때도 저는 계속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민지는 친구들과 모여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딸이라는 애는 형님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놀기만 하네.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고 마음속에 작은 위안이 피어났습니다.
공평함이란 때로는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집안 어른이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는구먼.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동동거리네. 여보게, 박서방 부인, 자식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일하게 해야지. 남들이 보면 욕하겠어.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 억지로 웃었습니다. 제가 쟤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일부러 다 맡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이 판에서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지친 몸으로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민준 씨가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서연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 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더 독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믿음이 싹 텄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폭풍과 마주하더라도 저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기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더 깊은 원망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이 제게 보낸 칭찬은 어머님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남에게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었으니까요. 특히 친척들 앞에서는요. 다음 날부터 어머님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소리치거나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셨죠. 대신 계산적인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힐끗 쳐다보고는 민지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때마다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하며 평소처럼 제게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걸로 알아서 생활비 써요. 제가 웃으며 봉투를 받으려던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 가족을 불러 모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준이랑 서연이 월급은 전부 내가 관리하겠다. 식구가 몇인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며느리는 따로 돈 가지지 마라. 괜히 딴 생각 품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굳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땀 흘려 번 돈 당연히 이 집 생활비에 보태야죠. 하지만 월급 전부를 어머니께 드리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 도와드려야 하고 따로 써야 할 돈도 있는데 전부 드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것 봐라. 쥐꼬리만 한 월급 가지고 벌써부터 딴 주머니 찰 생각부터 하잖아.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친정 생각보다 시댁 생각부터 해야지. 며느리가 딴 주머니 차면 집안 망하는 지름길이야. 안 내놓으면 나한테 반항하는 걸로 알겠다. 어디 오늘 내 본색을 다들 보게 될 거다. 민지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언니가 돈 숨겨서 뭐 하겠어요. 뻔하죠. 친정에 다 갖다 주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치고 친정 안 챙기는 사람 없다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 그 말들을 듣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월급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항상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해왔어요. 하지만 제게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의 딸이기도 합니다.
제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습니다. 잘났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봐. 다시는 널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제게 내리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깜짝 놀라 즉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연 씨한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 월급은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지는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죠. 그리고는 비웃으며 등을 돌려가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새로운 수법이었습니다. 돈으로 저를 올가매고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불 아래 앉아 시골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눈빛과 앙상한 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댁의 좁은 계산 때문에 제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변해가고 있는 남자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울지 알았지만 제가 여기서 굳건히 버티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시어머니의 통제 속에서 질식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 월급에서 일부는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해서 우리 생활이랑 친정 돕는 데 쓸게요. 안동,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투명하고 분명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액을 다 드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동의해. 내가 함께 맞설게. 제가 시어머니께 봉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에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타는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어머님은 침묵하며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는 어머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자존심 강한 분이 궁지에 몰리면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독한 방법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 길을 선택했으니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역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 전액을 내놓기를 거부한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평온한 척 하셨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길 건너편 이웃 아주머니가 놀러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 내가 듣자 하니 며느리가 월급을 다 쥐고 시어머니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정말이야?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며느리한테 완전히 잡혀 산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말도 마세요. 내 속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집안 대소사 치르려고 돈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글쎄 친정 챙겨야 한다고 자기 돈은 자기가 써야 한다고 버티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제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분은 심지어 속삭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은혜도 몰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퍼지자 몇몇 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다며? 그래도 좀 참고 살아야지. 불효한다는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니께서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 해명만으로는 이미 퍼져버린 소문을 잠재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민준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안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실도 모르고 어머니 말만 믿잖아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당신이 강해져야 해. 세상 사람들 입방아는 원래 잔인한 거야. 신경 쓸수록 더 힘들어져.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러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리고 오직 민준 씨 한 사람만 곁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쁜 소문이 퍼질수록 저는 더욱 행동으로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모든 소문에 일일이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올곧게 살아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나쁜 소문 때문에 제 책임을 져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아침상을 차려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아침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식 떨지 마라. 남들이 이미 다 아는데 네가 애써봤자 아무도 안 믿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면 어머님은 그걸 빌미로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굳건히 서야 한다고. 그 후 며칠 동안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박 여사네 며느리래. 예쁘고 배운 사람이라더니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더라.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심장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딸아, 중간에 포기하면 사람들은 널 더 우습게 볼 거다. 남들이 흠잡을 수 없도록 살아야 한다. 저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척들이 제사 이후로 안부차 집에 들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데 며느리가 좀 알아서 해주면 좋으련만 월급을 자기가 다 쥐고 저한테는 관리를 안 맡기니 제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몰라요. 아주버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한 친척 어른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서연아,
네가 좀 더 넓게 생각해라. 시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돈 관리하시겠다는 게 다 집안일 때문이겠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번 돈으로 저희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도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시골에서 홀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효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연세 지긋한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지. 어떻게 자기 뿌리를 잊으라고 강요해. 그분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저는 눈물이 맺힌 채 어머님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을 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양쪽 모두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무거운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갈 때 어떤 분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분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저를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이 오랫동안 내가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해줬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잔인하게 말해도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되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존엄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은 누그러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먹구름과도 같았죠. 저는 어머님이 더 크고 더 독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 좀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나 한번 하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순순히 나올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의 눈빛에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 거라도 있을까요? 라고 묻자 어머님은 저를 힐끗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지난번 제사 때 네가 한 걸 보고 친척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네가 아주 근사하게 차려서 다들 우리 집 며느리 실력에 감탄하게 해봐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고 있었지만 그 칭찬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치 장미꽃으로 덮인 달콤한 함정 같았죠.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해볼게요. 약속한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죠.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환하게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야무져요. 오늘 이 모든 걸 혼자 다 준비했답니다. 다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부엌에 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음식도
충분히 준비했고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여전히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가 일부러 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됐네요.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갑니다. 제가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이제는 마누라 말만 듣고 친정만 챙기네요. 제가 늙어서 집안 대소사 때문에 돈 좀 관리하겠다는데도 반대를 하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온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그러면 못 쓰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가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즉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한테 돈도 안 드릴 뿐더러 큰 소리로 말대꾸까지 해요. 제가 편애한다고 어머니한테 대든 적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시선이 의심과 비난을 담아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단 한 번도 제 책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시골에서 홀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제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딸이기도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불효했다는 누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집안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친정 부모를 버리라고 강요해 친정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지. 내가 서연이 저 아이 몇 년을 지켜봤는데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동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도 제 손을 꽉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무례하게 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와 민지가 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민준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렸습니다. 상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그만하시오. 당신이 이럴수록 남들 보기 부끄러워. 저 아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이 집안을 위해 애썼는지 내가 다 봤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님은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저를 지지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맏며느리가 똑똑하고 야무지고 효심도 깊다는 칭찬에 어머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가장 잔인한 함정 앞에서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버님 그리고 친척들 중 일부가 진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처음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미 절반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고개를 들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민지 생일 파티 이후 집안은 숨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은 돌아가면서 모두 저를 칭찬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을 겁니다. 평생을 집안의 절대 권력자로 살아오신 분이 저와 남편에게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그 굴욕을 쉽게 삼키실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직설적인 분노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 침묵 뒤에 더 큰 폭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며칠 뒤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 형님, 제 팔자 좀 보세요. 늙어서 며느리한테 이런 지옥 같은 대접을 받고 살 줄이야. 앞에서는 살랑거리면서 뒤에서는 온갖 계산을 다 해요. 제가 아들 하나 금지옥이업 키워놨더니 이제는 마누라 말만 듣고 이 늙은 어미는 내팽개치네요.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 안에는 먼 친척 두 분과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 주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 그만 울어. 요즘 며느리들 중에 못된 애들 많아. 진짜 불효막심하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참고 싶죠. 그런데 저를 사람 취급이나 해야죠. 저한테 대놓고 말대꾸를 하질 않나. 돈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요. 늙은 내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야 다들 편해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가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압박하려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께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들이 오해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반신반의하며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주버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봐요. 심장이 조여왔지만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섞을수록 어머님은 더 기세등등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제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 씨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는 즉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똑바로 서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없는 이야기 좀 그만 만드세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내를 모함하시면 결국 어머니 체면만 깎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친척 두 분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불태울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감히 마누라 때문에 이 어미한테 대들어? 민준 씨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지키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아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의자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나 숨막혀 죽겠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에 모셔가요. 엄마 쓰러졌어. 저는 깜짝 놀라 민준 씨와 함께 어머님을 부축해 차로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어머님이 무사하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깊어도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이자 남편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쓰러지시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사의 진찰 결과 어머님은 심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증세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자신의 건강을 새로운 무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식사를 거부하며 입만 열면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 뭐 하겠니? 아들은 어미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고 며느리는 나를 화병나 죽게 만드는데 민지는 여기저기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쓰러진 건 다 형님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병나게 만들어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는 다시 사람들의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원흉으로 몰린 거죠.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이 정말 편찮으신 것 같아 걱정되면서도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지쳤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날 무너뜨리려고만 해. 민준 씨가 저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당신이 강해져야 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돼. 어머니가 건강을 핑계로 우리를 압박하시지만 나는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정면 대결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문병객이 올 때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우한, 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은 등을 돌리고 며느리는 나를 구박하니 그냥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집안이 편해지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머님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어쩜 저렇게 독할까? 저는 구석에 서서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말을 해봤자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릴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지는 이때다 싶어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다 형님 탓이에요. 형님이 말대꾸해서 엄마가 충격받으신 거라고요. 그 소문들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와 민지의 속삭임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과묵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안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말해. 서연이 너도 할 말이 있을 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터놓고 명백하게 정리하자.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쳐다보자 그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슬픈 표정으로 마른 기침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겠어요. 그저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이 효도하기를 바랄 뿐이지. 그런데 서연이가 들어온 뒤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나한테 말대꾸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쥐고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데 내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단 한 번도 제 책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식사 준비, 어른 공경, 생활비까지 다 제 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시골에서 홀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제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것 봐요. 영감. 이제는 저를 탓하잖아요. 저를 원수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민준 씨나 민지만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지 파출부가 아닙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건 접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서 어머니와 민지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두들 아내를 그만 괴롭혀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서연 씨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네가 감히 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마누라를 택하겠다고. 민준 씨는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저희를 갈라놓으려 하신다면 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행복을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구려. 자식들 다 커서 각자 가정을 이뤘소. 그들이 당신한테 효도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친부모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요. 당신이 억지를 부릴수록 자식들은 당신에게서 더 멀어질 뿐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해달라고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남들 눈에 불효녀로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이 집안이 평온하고 제가 며느리와 딸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폭풍 끝에 어머님도 잠시나마 진실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님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민준 씨도 공개적으로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셨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이 흔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복잡한 마음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언젠가 어머니도 알아주실 거야. 우리가 그저 묵묵히 올바르게 살아가면 진실은 결국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 고통은 여전했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폭풍도 거의 끝나가고 새벽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팽팽했던 대화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훨씬 줄어드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비난하거나 손님들 앞에서 하소연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를 따라하고 불러주시길 바랐습니다. 남들 앞에서의 가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요.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버님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제가 조용히 옆에 앉아 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거 안다. 내가 모른 척한 게 아니다. 그저 여자들 사이의 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네가 맏며느리라고 모든 짐을 내 어깨에 지게 했구나. 이 늙은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길 바란다. 언젠가 네 시어머니도 네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게다. 아버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한 번도 어머니와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 집의 가족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저도 온 마음을 다해 효도할 거예요.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아버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형님이나 챙기지 왜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그 말은 무심코 던져진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평생을 민지를 자랑으로 여기고 마지막 기댈 곳이라 생각하셨는데 바로 그 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하는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건데. 민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형님한테나 잘해줘. 엄마가 바라는 거 형님한테 시키면 되잖아. 난 상관 안 해.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좀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도 봤지.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저는 어머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심정 알 것 같아요. 저도 딸이니까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잘 듣길 바라죠. 하지만 어머니, 억지로 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민지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곧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흔들림과 부드러움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거니 자식들을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인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구나.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민지와 경쟁하거나 어머니께 반항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 집이 평온하고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고 저희 부부가 도리를 다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낯설까? 내가 그동안 자존심 세우고 이 집안의 권위만 지키려다가 정작 중요한 정을 잊고 살았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따라하고 불러주실 날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저희의 흐느낌 소리에 민준 씨와 아버님이 밖으로 나오셨다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저희 둘을 함께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두 분 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더 이상 폭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정만 남았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저를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듯 제게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민지도 그날의 다툼 이후로 조금씩 철이 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어리광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았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단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마음속의 모든 폭풍이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이 가정은 수많은 혼란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싸움은 승패가 아니라 상대를 감화시키기 위한 인내와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착하고 성실한 한며느리가 진심을 다해 새로운 가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환영받기는커녕 의심과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험담에 맞서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모든 고통이 남이 아닌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주어야 할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을 지키고 권위를 내세우려다 소중한 가족 관계를 전쟁터로 만들곤 합니다. 권력을 쥐려는 시어머니, 존중받고 싶은 며느리,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아들. 이 모든 갈등이 길어지면서 따뜻해야 할 가정은 풍파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듯이 그 모든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정 하나였습니다. 정이란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손길 한 번, 진심에서 우러나온 딸아라는 부름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원망을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뒤늦은 사과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평온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의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부모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식은 원망하기보다 인내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양쪽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가정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 씨와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정은 그 어떤 자존심보다 소중하며 용서는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